개인회생, 브로커나 이상한 사무실에다가 맡겼다가 문제 생기면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브로커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이상한 사무실, 거기에서 책임져야 되겠지만 정작 진짜로 불이익을 보고 법원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건 채무자 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회생솔루션랩 이면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브로커 얘기 그리고 조심해야 될 사무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이런저런 사례 이야기나 정말 이 조심해야 하실 부분들을 짚어가지고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개인회생과 관련된 시장 상황과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5년에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이 약 14만 9천 건입니다. 이게 한 3년 전 2022년에는 9만 건이 채 안 됐는데 그게 3년 만에 약 15만 건 가까이로 증가한 겁니다. 올해는 16만 건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폭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건수가 많아지면 같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브로커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이는 형태는 전형적인 형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법률사무소가 아님에도 컨설팅 등을 자칭하면서 요상한 채무조정, 채무 컨설팅 등등 표현을 써가면서 현혹하는 사무실들입니다. 이 법률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진단을 해드리겠다, 채무조정 컨설팅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진단도 아니고 대충 개인회생 기준에 맞출 수 있는지 소득 정도를 본 다음에 제휴된 변호사 사무실로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그 넘기는 행위를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 수수료를 받는 것, 주고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비변호사와 같이 일하면서 수수료를 알선 대가로 받는 것,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이 시장에서 책정되어 있는 이 수수료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결코 적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비용 구조가 왜곡되고 고객들이 납부하는 수수료, 수임료 구조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게 대출과 함께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출 중개인, 대부업체가 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광고를 해서 접근을 하고 대출을 알선하면서 혹은 알선하는 척하면서 회생 진행을 같이 붙입니다. 빚을 줄이려고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을 받다 보니까 대출도 늘고 또 개인 회생도 하면서 수임료도 납부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대부업체나 대출 중개인이 껴서 회생을 알선하는 사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구조를 왜곡을 하고 고객이 부담해야 되는 수임료 구조를 왜곡시키면서 시장에서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중개를 하는 업체가 껴서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에서 나아가서 간판만 법률사무소인 경우도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변호사 이름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건을 처음부터 받아서 통째로 처리합니다. 서류를 만들고 도장 찍고 법원에 내는 것, 이런 것들 혼자 다 끝냅니다. 여기서 변호사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상담을 하고 사건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전자문서에 결제를 하고 변제 예간을 살펴보고 전자서명해서 제출하고 제출 후에 보정을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고 사후 관리를 하고 사무실 운영 관리를 하고 직원들 급여를 주고 그분들의 노무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그냥 말 그대로 이름만 빌려준 겁니다. 이런 사무실 당연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겠죠. 그리고 금방 없어지기도 쉽겠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줄 건지, 어떻게 해야 우리 사무실이 더 좋은 케이스들을 많이 축적하고 그 노하우와 여러 가지 지식들을 한데 모아서 더 나은 사건 처리 방향을 앞으로 성장시켜 나갈지, 이런 것들 아무런 관심이 없겠죠. 자, 이렇게 불법적인 알선을 이용을 하거나 이름만 빌려서 하는 곳들,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곳들, 브로커 사무실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적이 오로지 수임입니다. 오로지 수임, 그리고 높은 수임료를 받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건을 많이 처리하고 또 그 사건들 건수를 많이 늘릴 수 없다면 한 건 한 건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당연히 이분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비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드리자면요. 개인회생 선임료, 수임료는 통상 2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마다 조금 편차가 있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가 있고 인지송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브로커가 개입했을 때 이 중에서 한 20%에서 30% 정도가 수수료로 나간다라는 것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변호사, 이름을 빌려준 변호사가 자기 몫에서 떼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브로커들로부터 알선을 받은 변호사가 자기 몫에서 떼어주지 않습니다. 채무자한테, 고객한테 더 받아서 메꾸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비용 왜곡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고 또 진짜 내실 있는 서비스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 정말 매달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출지를 계산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노심초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수십만 원, 백만 원 뭐 이런 단위의 금액이 브로커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수임료 문제만은 또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껴있는 사건에서 실제로 채무자들이 더 부담하셔야 될 리스크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 리스크입니다. 이 중간에 이게 불법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사건들, 사무실들, 브로커들이 처리하는 이런 사건 유형들은 재직 서류 같은 서류들을 위조해서 제출하라고 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만들자라는 식의 제안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신청이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 범죄거든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사기회생죄라는 조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된 신청, 명백히 뭐 서류를 위조해서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형사처벌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목격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근무한 사실이 없는 회사인데 거기에 재직 중이라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면책도 못 받았고 법원은 사기 미수를 인정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까지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일인데 고객분들 중에서는 어디에서 듣고 오셨는지 이거 서류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라고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말릴 수밖에 없죠.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형사처벌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회생 사건을 열심히 하려고 뭔가 준비를 해도 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 그 과정에서 시간은 그냥 지나가고 결국은 모든 책임, 모든 경제적인 비용, 책임, 형사 책임까지 다 신청인 본인이 지게 되는데 정작 이걸 중간에 껴서 처리했던 그 브로커는 도망가서 찾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리스크는 절차 리스크입니다. 법원이 그냥 구경만 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법원에서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의심 사건을 선별하기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발되면 신청 자체가 기각되거나 진행 중에 폐지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다 변제를 했는데도 면책이 불허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냈던 수임료 그리고 보낸 시간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생각보다 진짜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리스크인데 사무실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리스크입니다. 브로커가 껴있는 구조는 언제 적발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브로커들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규모의 적발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내 사건을 맡고 있었던 사무실이 어느 날 갑자기 벼랑간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사건은 그대로 법원에 남아있는 거죠.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무실이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껴있던 브로커랑 같이 일하고 있던 사람들도 다 퇴사를 하거나 이름을 걸어놨던 변호사도 형사처벌 때문에 사무실이 통째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서류가 어디까지 들어갔고 무엇이 빠졌었고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없어진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낸 수임료, 이미 다들 형사처벌 받고 있는데 돌려받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오해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되게 자주 마주하는 질문인데요. 오해를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직원이 나랑 통화를 하고 상담을 하면 그러면 그건 불법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심지어 계신데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에는 사무직원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상담권을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또 자료를 취합합니다. 정상적인 업무 진행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업무가 전체적으로 변호사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지입니다. 이렇게 사무 처리가 되면 변호사가 직접 이런 사건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을 검토를 하고 실제로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돼 있고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하고 제출하는 것. 이것 변호사의 몫입니다. 당연히 책임도 변호사가 전적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사건을 통제하고 있는지, 이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실제로 업무를 통제하고 있고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검토해서 제출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담당하는 변호사가 실제 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름을 확인하시고,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들어가시면 변호사 검색을 통해서 등록된 변호사인지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러면 그건 불법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내 사건을 검토하고 제출까지 결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변호사가 검토하고 제출합니다 라는 것에서 막힘없이 답변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재직 중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야 된다, 아니면 수임료는 아는 업체에 대출을 써서 내라,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위험한 제안들, 이런 것들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대출을 알선해주는 사무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징계 대상입니다. 변호사로서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을 해서 고객한테 그 대출을 받아서 수임료를 내도록 하는 행위, 이런 것들 징계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 사무실은 거르셔야 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 미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도 제대로 확실히 파악이 안 됐는데 사건에 대한 실체적인 검토 없이 단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수임에만 몰두하는 사무실은 반드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숫자만 대책 없이 앞세우고 근거를 말하지 못하는 사무실은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회생을 의뢰하실 때에는 여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고 또 브로커 사무실인지 아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팁들까지 함께 고려해서 충분히 검색까지 진행해 보신 후에 정말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FM대로 운영하는 사무실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개인회생 신청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선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면 리스크 수준은 통제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